그럼 지금부터 그 학술 세미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 600년 왕실 원찰인 흥천사에서 이제 주최를 하시고 사단법인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이제 주관으로 이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그 개회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천사 주지이신 강미 스님의 인사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먼저 후원 및 치사를 내려주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큰 스님과 치사를 대신해 주실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 스님 및 총무원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사단법인 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문명대 교수님과 또 원광대 김정희 교수님, 고려대 박병선 교수님, 흥천사 대종 및 흥천사 역사를 발표해 주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이용진님과 순천대 이종수 교수님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그 외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00년 왕실 원찰 흥천사 동정의 기한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로 인하여 흥천사의 전통성을 확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이 흥천사에서 이런 의미 있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하며 흥천사 사부대중은 한마음이 되어서 흥천사 동종이 환지본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그 대한불교 조계종 그 원래 총무원장 원행 스님께서 이번에 그 치사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오늘 그 문화부장이신 성공 스님께서 이제 대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좋은 날 원장 스님을 대신해서 제가 원장 스님의 말씀을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흥천사는 조선 태조의 왕비 신덕왕후의 능침사원으로 창건된 이래로 조계종의 본산도 겸하게 되었고 선종의 도회소 즉 선종 총무원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왕실사원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흥망성쇠와 함께 해온 흥천사 경내에는 세조임금의 발언으로 주조된 아름다운 흥천사 대종이 중생들에게 법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1510년 연산군에 의하여 사찰이 폐사되면서 원래의 자리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수궁의 한 구석을 조용히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흥천사 대종 주종기에는 부처님의 도리는 너무 커서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성스러운 부처님은 대자대비로 구제하셨네. 쇠를 녹여 종을 만들어 일체 중생을 깨우치게 하고 그 고통을 그치게 하며 혼탁함을 없애어 미래 세상에까지 미치게 하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천사 대종은 일체 중생들의 고통과 혼탁함을 없애고 미래 세대의 중생들도 제도한다는 의미를 담은 소중한 성보이며 시대를 아우르는 보편성을 담은 보물입니다. 이제 흥천사 대종이 주종될 때의 간절한 발언처럼 중생들을 제도하는 살아있는 성보가 되려면 원래 봉안되었던 자리로 돌아와야 마땅합니다. 이제는 일신하여 사찰의 사격을 회복하고 역사를 개성한 흥천사로 돌아와 묻 중생들을 구제하는 살아있는 법음이 울려 퍼지는 대종으로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흥천사 대종이 흥천사 제자리에서 웅장하고 은은하고 아름다운 법음의 소리로 널리 울려 퍼질 때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평안하며 일체 중생들은 깨달음의 세계, 환희의 세계로 나갈 것입니다. 흥천사 대종은 흥천사로 환지본처해야 마땅합니다. 사부대중은 오늘 다 함께 정성을 다해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세미나가
원만 해양되어 흥천사 대종이 돌아오는 그 시간이 짧아지기를 진심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불기 1566년 7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대독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문화부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교가 1000년을 이어오다가 500년 동안 억압을 받으면서도 우리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불교 문화 이렇게 하니까 요즘 공무원들이라든지 요즘 세상 사람들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의 n분의 1로 해서 왜 종교적으로 불교만 편애하고 사랑하냐 이런 논란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불교 문화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 전통 문화에는 불교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불교 이러니까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천주교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없는 50년밖에 안 되는 문화재들을 근대 문화유산이라 가지고 근대 문화유산이 기독교, 천주교가 불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동안 불교는 손 놓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하고 따지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불교는 오래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 자꾸 종교적으로 n분의 1 보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미술을 사랑하고 우리 전통 문화를 사랑하고 불교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자꾸 불교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전통 문화에는 불교밖에 없다는 인식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불교가 더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우리 것을 더 지킬 수 있고 또 불교 문화와 미술을 하시는 분들도 그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기독교 국회의원들 많아지고 이러면서 불교 예산 안 담아주려고 그러거든요. 전통 문화는 손을 못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문화 하지 마시고 우리 전통 문화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사단법인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더 많은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오늘도 세미나 잘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둘이가 와가지고 문화재 팀장하고 와서 여러분들 경청하고 또 자료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학술 발표한 거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이 종은 반드시 흥천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해주신 또 성공 스님 그리고 이제 또 글을 써주신 원행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부터는 불교 문화라고 하지 않고 꼭 전통 문화라고 이제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그 금곡 스님께서 참석을 못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이제 문명대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잠깐 쉬고 할까? 바로 이어서 할까요? 네네. 그 한국미술사연구소의 소장이시고 동국대학교의 명예교수이신 문명대 교수님께서 흥천사의 역사와 흥천사 대종의 귀환이라는 제목을 갖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원활한 세미나 진행을 위해서 혹시 휴대폰이 아직 켜져 있으시면 또 무음이나 좀 꺼서 이렇게 정숙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흥천사 대종은 조선 왕실 발원 최초의 종이자 전통 종양식에서 새로운 양식을 조화시킨 현존하는 그 조선 최초의 종으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대종입니다. 이 흥천사 대종은 조선 건국의 대왕인 태조의 왕비 신등왕후 등 왕실 조상의 명복과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고자 1462년 세조 7년에 세조가 발원 조성하여 흥천사에 헌납한 종입니다. 흥천사 대종은 연산군에 의하여 흥천사가 1510년 불을 강제적으로 내서 폐사시킨 그런 이후에 신덕왕후 능침사원인 흥천사로 옮겨지지 않고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천덕꾸리기 신세가 되어 왔습니다.
현 흥천사로 이안되지 못한 까닭은 불교의 탄압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 흥천사는 신덕왕후 릉이 덕수궁 북쪽인 현재 조선일보 그 자리 부근에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황하방이라고 하는데, 이 황하방에서 현재 성북구청 성북동인 이 사흘란으로 이전할 때 능침사원의 흥천사는 사흘란의 신덕왕후릉 옆으로 옮겨졌지만은 왕실 원찰의 흥천사는 원장소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1510년 원흥천사가 폐사되면서 왕실 원찰의 기능도 현 흥천사에 자동적으로 승계되었으나 구 흥천사에 있던 사찰 기물들은 상당수가 일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강제 폐사되는 서울 사찰들의 사찰 성보, 가령 불성이라든가 불화라든가 불경이라든가 불구 모든 그 불교 성보들은 다른 절로 이안하던 전례에 따라서 원흥천사의 성보들 가운데 옮기기 쉬웠던 일부는 현 흥천사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아주 무거운 중량의 흥천사 대중은 옮길 수 도저히 없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떠돌아다니면서 훼손되고 종교적 재기능을 못한 이 흥천사 대중은 원래의 봉안 장소인 흥천사로 돌아와서 재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흥천사의 역사와 그 개성, 둘째, 흥천사 대종의 흥천사 기환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흥천사 대종의 흥천사로 기원하는 그러한 이른바 환지 본처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흥천사 도감 건곡 정령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흥천사 대종 환수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마련되었고, 작년에는 2021년에는 흥천사 불교공예 학술 대회에서 제가 흥천사 대종 환수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무문화부와 흥천사에서 이 문제를 공식화해서 당국과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저는 짐작하고, 또 문화부장 성공성님과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흥천사 주지스님과 회주스님 여러분들이 아마 지대한 노력을 다 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흥천사의 역사와 개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천사 기한의 가장 중요한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흥천사가 원래의 흥천사를 개성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상세한 논의는 다음번 발표하실 이종수 교수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흥천사 대종의 귀한 문제와 연관시켜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흥천사의 창건과 황하방의 흥천사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천사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1397년 태조가 정비인 신덕왕후의 능침사원이자 원당으로 정릉에 있는 황하방 일대에 창건하여 조계종 본사로도 활용한 국가왕실 원찰입니다. 1399년에는 삼청석탑을 봉안하는 사리전을 건립했고, 완공 직후에 조계종 총본사로 지정되었다가 1424년에는 선정의도에서 적총무원으로
총문이 되는 사찰로 지정되어 모든 선종 사찰을 통괄하게 되었습니다. 1504년과 1510년 두 번에 걸쳐서 모든 정각과 사리정까지 방화로 알려진 화재로 전소되자 1512년에는 토지까지 집 없는 사대부들에게 분양함으로써 황하방 흥천사는 이미 폐사되었지만 그 흔적조차도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대개 여러분들이 그 조선일보 가보셔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 조선일보 그 부근 일대가 옛날 흥천사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바로 덕수궁 바로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덕수궁과 바로 붙어 있는 그러한 그 곳이 바로 옛날 흥천사였습니다. 원흥천사였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황하방 흥천사는 1409년에 신덕황릉을 교외인 현 성북구의 사흘한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사흘한의 신덕황릉 옆에다가 거기서 함치정이라고 했는데 이 함치정 터에다가 분사한 신흥사를 건립해서 능창 기능을 담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른바 1409년부터 1510년까지 100여 년간은 선정도회소를 담당하는 그러한 흥천사와 능침 기능을 담당하는 새 흥천사인 신흥사의 두절 체제가 유지되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황하방 왕실사원 흥천사와 사흘한 능침사원 흥천사 이사 시기가 되겠습니다. 신덕왕후의 황하방인 정릉이 왕후릉에서 후국릉으로 강등되면서 1409년에 현 성북구 바로 이 흥천사 바로 위에 있는 사흘란으로 이전됩니다. 이전한 능에도 능참 기능을 담당하는 작은 사찰을 흥천사에서 분사하여 건립하게 됩니다. 이 사찰은 새로운 흥천사라는 의미로 신흥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황하방 흥천사가 폐사된 1510년까지 흥천사와 신흥사가 공존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기의 구흥천사는 왕실사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24년까지는 조계종 본사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조계종을 통할했으며 1424년부터 1510년까지는 선정도에서의 기능을 가지고 선정을 통할했었던 것입니다. 즉 요즘 조계종의 본사 기능을 즉 총문 기능을 이 흥천사가 옛날에는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왕실 원찰과 능침 사원의 완전 복위와 흥천사 일사 통합 체제 시기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669년 송세열이라는 유명한 대감 등 여러 사람이 건의해서 신덕왕후릉이 후비릉에서 왕후릉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신흥사도 바로 옆에 있던 신흥사도 크게 중창을 하기 위해서 이 현 자리로 이렇게 옮겨서 새로 크게 중창합니다. 이 사찰도 120여 년이 지난 1790년에 되면은 옛 건물들이 낡아져서 크게 중창하게 됩니다. 이후 1849년 적좌암을 창건했고 그다음 1853년 극락보전을 중창했고 1855년 명보전을 중창했고 1865년 대방의 신축과 신흥사를 흥천사로 개칭하고
1870년 칠성각을 중창하는 등 불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원군이 1865년에 새 흥천사인 신흥사를 원흥천사를 완전히 개성했다는 뜻으로 흥천사 이름을 복원시킨 것은 흥천사가 원래의 황하방 흥천사처럼 왕실의 제의도 담당하는 왕실 원찰과 능침사원의 기능을 완전히 개성했다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인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흥천사 대종의 흥천사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흥천사 대종은 세조 7년인 1462년에 세조가 신덕왕후와 역대왕실 조상의 명복을 빌고 세상의 혼탁함과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어 깨닫게 하고자 흥천사의 대종을 조성하고 흥천사에 봉안하게 됩니다. 이처럼 흥천사 종은 신덕왕후와 왕실 역대 조상의 명복을 빌고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 모두가 깨치기를 간절히 기원해서 흥천사에 조성 봉안했으므로 이 흥천사 대종은 반드시 흥천사로 돌아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흥천사 대종은 신덕왕후 등 왕실 조상의 명복을 빌고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고자 왕실 발언으로 조성하여 흥천사에 헌납된 흥천사 종이므로 흥천사에 봉안되는 것은 당연한 기결입니다. 특히 흥천사 대종은 신덕왕후의 능침사원이자 왕실 원찰의 기능을 충실히 담당했던 종이므로 왕실 원찰과 신덕왕후의 능침사원의 기능을 담당한 흥천사로 돌아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 흥천사는 신덕왕후능이 황하방에서 현 이곳 흥천사로 옮기면서 신덕왕후의 능침사원으로만 기능하다가 1510년 왕실 원찰 기능만 담당했던 황하방 헌청사가 폐사되면서 왕실 원찰 기능까지 계승했고 다시 1669년 왕실 원찰 기능이 더욱 강화된 후 1856년 새 흥천사인 신흥사의 이름도 원래의 흥천사로 완전 복이 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원 흥천사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흥천사의 원래 기능이 복원되었지만은 흥천사 대종은 흥천사로 복귀하지 못하고 여러 궁을 떠돌아다니다가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흥천사 대종의 특징과 왕실 원찰과 능침사원의 기능입니다. 높이 282cm나 되는 위풍당당한 흥천사 대종은 새로운 조선조종 양식을 보여주는 최초의 종이자 대표적인 종으로 저명합니다. 이 대종은 한국종의 전형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새로운 특징이 가미된 새로운 종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의 중요성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하는 이용진 선생이 자세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흥천사의 종의 특징은 왕실 발언종에서 대세를 이루었고 나아가 조선시대 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계통의 원조종이 바로 흥천사 대종이며 이 흥천사 대종은 왕실 발언종의 원조종이 바로 되겠습니다. 이 원조되는 종은 왕실 원찰이자 능침사원의 원조인 흥천사에 봉안하는 것은 그 격에 가장 적당하므로 흥천사 대종은 흥천사에 두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문화재, 우리가 흔히 요즘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모든 문화재는 원래의 장소에 있어야만 원래의 조성 목적에 맞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고 또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진리입니다. 특히 종은 아침 저녁으로 종소리를 내어 그 법음이 바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종교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박물관에서 유물로만 존재한다면 원래의 종교적 기능은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흥천사 대종은 원래의 장소인 이곳 흥천사로 돌아와서 원래의 조성 목적인 왕실 조상의 명복과 우리 모든 중생 구제의 기능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마도 오늘 이후로 이 흥천사 대종이 흥천사로 기원하는 것은 틀림없지 않나,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소임을 이 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전기의 왕실에서 만든 최초의 범종이라고 알려진 흥천사 범종의 그 환지 본처를 이제 기원하고 또한 그 의미를 밝혀주신 그런 소중한 이제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례 정리를 해서 잠깐만 이렇게 쉬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2부 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사회는 고려대학교의 그 방병선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부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의 방병선 인사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두 분 선생님의 발표와 네 분 선생님의 토론 그리고 폐회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의 발표는 한 파트는 미술사적인 입장에서 흥천사 대종을 분석하고 어떤 역사적 의의를 찾는 그런 주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이 흥천사의 역사 그리고 그 계승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용진 박사님을 모시고 흥천사 대종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선생님은 한국미술사 중에서도 불교 공예로 많은 논저를 남기신 분이고 미술사계에 아주 촉망받는 그런 중진학자로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30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392년 조선 건국 후 왕실에서 발원하여 만든 가장 빠른 종은 1398년에 만든 운종가 종입니다. 이 종을 필두로 조선 왕실에서는 1413년 도남은종, 1452년 용문산 상원사 범종, 1458년 광화문종, 1462년 흥천사 범종을 만들었습니다. 1462년 흥천사 범종 이전에 만들어졌던 종들은 1452년 용문산 상원사 범종을 제외하면 모두 거리나 궁궐의 물로에 걸어 때를 알리기 위해 사용했던 종이었으며 다른 종들은 모두 소실되어 현재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흥천사 대종은 남아있는 조선 전기 왕실발원 범종 중 가장 오래된 것이자 이후 제작되는 왕실발원 범종의 모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1462년 조성된 흥천사 대종의 양식적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흥천사 대종의 양식이 이후 제작되는 조선 전기 왕실발원 범종의 제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흥천사 대종과 보신각종, 봉선사 범종, 낙산사 범종의 양식을 분석하여 흥천사 대종 양식의 지속과 변화를 살펴보고 더불어 흥천사 대종을 포함한 왕실발원 범종의 조성 체계를 명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흥천사 대종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흥천사 대종은 조선 왕실에서 발원한 가장 오래된 종이자 흥천사라는 왕실 원찰에 조성한 원찰 범원구로서의 기념비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실 원찰의 범응구로서 흥천사 대종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흥천사의 창건과 흥천사 대종의 조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흥천사는 태조 이성계의 비인 신덕왕후를 정릉에 모시고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건립한 사찰입니다. 흥천사의 창건에 대해서 권근의 정릉 원당 조계종 본사 흥천사 조성계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덕왕후에 대한 사후의 예의는 지극하여 도성 안에 능과 사조를 쓰지 않는다는 구례의 법을 어기고 최연방 북쪽 언덕에 능을 쓰고 등침사철로 흥천사를 건립하였습니다. 흥천사의 공역은 태조 6년 정월 정릉에 장사 지낸 이후에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태조 5년 12월 국왕이 흥천사에 나가 공장들에게 음식을 주었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흥천사는 태종 9년 2월 정릉을 도성박 사흘 안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성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종 세종대의 강력한 억불 정책 속에서도 흥천사는 불교계를 일원화하여 통제하는 사찰이 되어 세종 6년 선정도회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신덕왕후의 능침 사찰로 건립한 흥천사에는 신덕왕후뿐만 아니라 조선 왕실을 위한 의례도 설행되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의 흥천사에서의 신덕왕후 기신제는 태조대 2회, 정종대 2회, 태종대 1회가 기록되어 있지만 정례화된 기신제는 일상이 되어 기록을 생략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창건 이후 흥천사에서 설행된 의례는 우란분제, 응회, 대상제, 기일제, 수륙제 등의 상장례와 상제 제례와 탄일의 추복 행사가 설행되었고 특히 세종대에 11회의 의례가 설행되어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흥천사는 신덕왕후의 능침사찰로 창건되었지만 신덕왕후의 기신제뿐만 아니라 왕실과 관련한 다양한 의례를 설행하였고 선정도에서의 설치로 조선 연기 선종을 대표하는 사찰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천사 대종의 조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62년 왕실 발원으로 조성한 흥천사 대종은 사리분신이라는 상서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명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흥천사 신주 종명에는 사리분신과 흥천사 대종 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리분신의 의미를 강조하여 명문에 기록한 것은 서상을 계기로 왕실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세조의 왕위 찬탈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불교의 신의와 영험을 왕권의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흥천사 대종의 조성은 세조대 1년의 왕실 불사의 과정이자 신덕왕후의 원찰이며 선정도회소가 있는 흥천사에 새로운 범종을 만들어 항상 경계하고 미혹한 중생을 인도하도록 하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흥천사 대종의 양식과 명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흥천사 대종은 높이 282cm, 지름 171.2cm로 몸체에는 보살입상 내구가 부조되었고 명문에는 천순 6년에 조성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현재 남아있는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범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흥천사 대종은 고려 말에 전해진 중국종 양식과 전통적인 한국종의 양식이 혼합된 종입니다. 이 종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고 흥천사 대종이 이후 만든 조선종의 왕실 발원 범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흥천사 대종의 몸체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고 끝단인 종구는 수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몸체는 세 줄의 굵은 선을 중심으로 크게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됩니다. 굵은 선으로 몸체를 구분하는 방식은 고려 말기인 1446년 조성된 개성 연복사정에서 볼 수 있는 중국종 양식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흥천사 대종의 최상부인 용류는 반원형 천판 위에 두 마리의 용이 등을 대고 앉아있고 반원형 천판의 가장자리에는 복년의 연판이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원형 천판 위에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아있는 용류는 중국의 원명대 범종 양식과 유사합니다.
쌍용의 육류와 반원형 천판 가장자리의 연판은 흥천사 대종 이전 고려말 연복사종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고 1447년 제작된 명대 법회사종에도 보이고 있어 원과 고려, 명과 조선의 범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던 14, 15세기 범종의 양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흥천사 대종의 천판 아래에는 한국종의 전형 양식인 연곽이 있고 연곽 안에는 화문이 얇게 돌출한 9개의 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곽과 연곽 사이에는 합장을 한 보살 입상이 네 방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의 몸체에 표현되는 보살 입상은 왕실발원 범종은 아니지만 1392년에 만든 장흥사종에 나타나고 있어 조선 초기 범종에 새롭게 나타나는 양식으로 보입니다. 흥천사 대종은 보살 입상이 나타나는 가장 빠른 조선 왕실 범종으로 이후 제작되는 조선 전기 왕실발원 범종의 전형 양식으로 정착한 것입니다. 흥천사 대종의 보살 입상에 양 어깨에 걸쳐진 천인은 팔을 거쳐 발 뒤까지 이력에 흘러내렸고 머리의 보관에는 화려한 영락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흥천사 대종의 연곽은 중국종의 영향 속에서도 한국종의 전통을 계승한 양식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1446년 연복사종은 몸체 상단에 방향의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삼전상과 위패를 배치하고 있고 1447년 명대 법회사종은 몸체 상단에 범자를 표현하고 있어 흥천사 대종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천사 대종은 고려 말부터 나타나는 중국종의 영향 속에서도 한국종의 전통인 연곽과 그 안에 연례가 있어 외래의 영향 속에서도 한국종의 양식을 고수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흥천사 대종의 하단에는 두 개의 굵은 선을 배치하고 그 안에 새로운 문양인 파도문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파도문은 오른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일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도문의 표현은 흥천사 대종을 시작으로 왕실발원 범종인 1468년 보신각종, 1469년 낙산사종과 봉선사종에도 나타나고 왕실발원 범종은 아니지만 1489년 조성된 해인사 대적광전 범종에도 있어 흥천사 대종의 파도문은 왕실발원 범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문양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흥천사 대종의 명문은 파도문 위에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명문은 고려시대와 달리 넓은 몸체의 공간을 활용하여 종을 조성한 구체적 내용과 인물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1468년 보신각종, 1469년 봉선사종과 낙산사종에도 같은 공간에 명문이 새겨져 있어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의 양식적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흥천사 대종의 명문은 한 개의가 짓고 정난종에 썼으며 내용상 5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조의 상서로운 치세를 널리 천명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상서로운 치세에 석가열의 사리가 분신하였다는 내용이며 세 번째는 세조가 분사리를 크게 기뻐하여 대사면을 내리고 선수 능엄경을 번역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국가와 일체 영혼을 위해 열애상 항구를 조성하고 중궁과 세자를 위해 불상 항구를 만들었으며 대왕이 꿈에 본 관과 지장보살상을 조성하고 각각 복장에 사리를 봉안하여 흥천사 사리각에 안치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왕과 왕비는 사리각에 모신 부처님께 예배한 후 흥천사 대종을 주성하여 모든 중생들을 잘 인도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흥천사 대종의 명문에는 사리 분신이라는 상서를 기념하기 위해 대종을 만들어 항상 경계하고 미혹한 중생을 인도하며 이 연기를 새겨 영원히 밝히라고 언급하고 있어 세조대 상서로운 치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종의 명문에는 종을 조성하게 된 연기 이외에 종을 제작한 장인과 분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명문에 따르면 대종 제작의 감독은 김덕생이었고 주성장은 정길산, 이장수, 이산, 안성로 등으로 이들은 실질적으로 대종을 제작한 장인으로 보입니다. 샘물에 다루는 로회장은 김몽총, 샘물을 틀에 붓는 주장은 이만, 장오마지, 홍복훈 등이 하였습니다. 대종의 용류와 문양판 등은 양춘봉, 장금동 등이 하였고 몫으로는 지상, 김우길 등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기생은 명문을 쓰거나 새기는 역할을 하였던 인물로 보입니다.
흥천사 대종의 몸체에 장식된 보살상이나 상하대 문양의 도안을 담당했던 것은 최경은 도화서 화원으로 조선전기 왕실 발원 범종 제작에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천사 대종은 1462년 사리 분신이라는 상서를 기념하기 위해 신덕왕후의 원찰인 흥천사의 대종으로 만든 것이고, 대종의 제작은 감독인 김덕생을 비롯해 주성장, 야로장, 주장, 조각장 등이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분업 속에서 만들었으며, 보살 입상과 파도문 같은 문양 등은 당시의 도화서 화원이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흥천사 대종의 영향과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62년 흥천사 대종을 필두로 15세기 후반에는 1468년 보신각종, 1469년 봉선사 범종과 낙산사 범종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15세기 후반 일련의 왕실발원 범종의 조성은 국가적 사업으로 이들 종에는 서로의 영향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흥천사 대종이 이후 제작된 왕실발원 범종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5세기에 제작된 조선시대 왕실 발원의 범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세기 왕실에서 발원한 범종은 6전 정도로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높이 150cm 이상의 범종은 흥천사 대종, 보신각종, 낙산사 범종, 봉선사 범종으로 흥천사 대종과 비교할 수 있는 크기의 범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용류와 천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흥천사 대종의 용류와 보신각종 용류, 낙산사 범종 용류, 봉선사 범종의 용류는 공통적으로 반원형 천판 위에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대칭을 이루는 쌍용은 양발로 천판을 잡고 있으며, 부릅뜬 등과 강조된 뿔, 송곳니 등은 위험 있는 얼굴이자 양감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원형 천판 가장자리 연판문과 등을 맞대고 대칭을 이루는 쌍용의 용류는 흥천사 대종부터 1469년 봉선사 범종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15세기 후반 왕실발원 범종의 상부를 구성하는 천판과 용류에는 동일한 의정을 적용하였고, 그 시작이 흥천사 대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곡과 보살 입상입니다. 흥천사 대종의 천판 아래에는 한국종의 전형 양식인 연곽이 있고, 연곽과 연곽 사이에는 합장을 한 보살 입상이 네 방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곽은 흥천사 대종과 봉선사 종에 배치되어 있고, 보신각종은 생략되어 있으며, 낙산사 종은 연곽 대신 범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선전기 왕실발원 범종의 연곽은 흥천사 대종 이후 연곽이 있는 것과 생략된 것이 있어 범종 조성 시 다른 설계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흥천사 대종의 몸체 상부에 연곽과 교대로 배치되어 있는 보살 입상은 머리에 두광이 표현되어 있고, 양 어깨에 걸쳐진 천이는 팔에서 발 뒤쪽까지 흘러내렸으며, 머리에 쓴 보관은 화려한 영락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살 입상의 모습은 1468년 보신각종은 마모로 인해 명확하지 않지만 남아있는 흔적으로 보아 같은 구도의 자세로 동일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469년 낙산사종과 봉선사종의 보살 입성도 동일한 구도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낙산사종은 몸체 상단에 연곽과 연례 없이 보살 입상만 배치하였고, 새로운 장식 요소인 범자를 적용한 것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만든 봉선사종에는 연곽과 연례, 보살 입상, 범자가 조합을 이루고 있어 15세기 왕실발원 범종 중 가장 많은 장엄 요소를 적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흥천사 대종 몸체 하단에는 두 개의 굵은 선을 두르고 그 안에 파도문을 배치하였습니다. 중에 몸체의 물결을 표현한 문양은 1346년 만든 연복사종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조선시대 범종은 흥천사 대종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천사 대종의 파도문은 오른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일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신각종은 마모로 인해 굵은 선을 제외한 내부의 파도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낙산사종의 파도문은 왼쪽으로 진행하는 고사리 형태이고, 봉선사 범종의 파도문은 낙산사 종의 파도문과 반대되는 형태여서 각각의 범종 제작 당시 문양의 적용을 다르게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흥천사 대종의 명문은
파도 위 넓은 공간에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즉 종의 몸체 하부에 넓은 공간을 명문의 공간으로 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모로 인해 명문이 잘 확인되지 않는 보신각 종을 비롯해 낙산사 범종과 봉선사 범종도 동일한 공간에 명문이 자리하고 있어 같은 양식을 공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62년 조성된 흥천사 대종은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왕실발암 범종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신당 왕후의 원찰이었던 흥천사의 세조대 사리분실의 상서를 기념하게 만든 흥천사 대종은 조선시대 범종 제작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흥천사 대종 이전에 제작된 종으로 유사한 양식과 의장의 종도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흥천사 대종이 가장 오래된 것이자 왕실발암 범종의 표준으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선정기 범종의 특징을 언급할 때 고려 후기 원나라의 종에 영향을 받아 몸체의 굵은 성과 쌍용류, 보살입상, 파도문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고려말 중국종의 영향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흥천사 대종의 반원형 천판 위에 대칭을 이룬 쌍용류, 연곽과 연례, 보살입상, 몸체 중앙에 세 줄의 굵은 성과 명문, 파도문 등은 1462년 흥천사 대종에서 양식적 완성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양식적 완성은 이후 제작되는 조선의 왕실발암 범종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흥천사 대종의 조성은 정치적으로 세조에 비었던 신덕왕후를 기리고 왕실의 사리분신 상소를 강조하며 종의 제작을 통해 미혹한 중생을 인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의 장인들과 도와서 화원들의 참여로 조성한 흥천사 대종은 중국종의 영향 속에서도 연극과 연례, 입상 등 전통종의 요소들을 조화롭게 적용하였습니다. 흥천사 대종은 세조의 정치적 의도 달성과 함께 미술사적인 측면에서는 15세기 왕실발암 범종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예가 되고 이 종의 양식은 이후 제작되는 왕실발암 범종에도 계승되고 있어 15세기 왕실발암 범종의 모본으로서의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진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흥천사 대종은 15세기 왕실발암 범종의 양식적 모본으로 이후 제작되는 왕실발암 범종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반원형 천판 위에 대칭을 이룬 쌍용, 방형의 연곽과 그 안에 연례, 연곽 사이에 배치된 보살입상, 몸체 중앙의 굵은 선과 파도문 등은 흥천사 대종에서 완성된 양식적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천사 대종은 정치적으로 태조에 비었던 신덕왕을 기리고 왕실의 사리분신 상소를 강조하고 종의 제작을 통해 미혹한 중생을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흥천사 대종은 조형과 양식적으로 완성도 있게 제작되었으며 이후 제작된 조선전기 왕실발암 범종의 양식적 표준이 되었습니다. 태조의 비인 신덕왕 광씨의 원찰로 창건된 흥천사는 연산구 때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794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 법등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1462년에 조성한 흥천사 대종은 1510년 화재로 흥천사가 소실된 이후 광화문, 청덕궁, 덕수궁에 보관되어 오다 현재 보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보존 처리 완료 후 이 종이 어디에 병원될지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겠지만 흥천사 대종을 만들어 모든 중생들을 인도하려는 대종의 조성 의도와 흥천사 대종이 15세기 왕실발암 범종의 양식적 모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존 처리 후 흥천사 대종의 최종 목적지는 흥천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용진 선생님이 흥천사 대종의 미술사적인 양식적 특징 그리고 조선전기 범종의 어떤 이종표적인 롤 모델이었음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용진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의 김창균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이용진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1462년에 세조대왕에 의해서 발언된 왕실 발언으로 조성된 흥천사 범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문명대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조성 연기와 함께 15세기 조선 왕실 발언의 그 범종 모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읽어주신 이용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흥천사 범종의 흥천사 귀환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 토론자가 많은 관계로 한 가지만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흥천사 범종은 문화재청의 전신인 문화재관리국이 덕수궁에 있을 때 제가 거의 매일 퇴근 때마다 보아왔던 유물이었었습니다. 그동안 왜 저 범종은 박물관이나 사찰에 있지 않고 이렇게 궁전에 뜰에 있을까 하고 늘 의아해했었는데 오늘에서야 그 세미나를 통해서 비로소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전 뜰에 있었다고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환지본처 차원에서 본래 소장처였던 흥천사로 귀환토록 해서 보호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고 계셔서 여기 계시는 누구보다도 유물 관리와 활용에 정통하시고 또 우리나라 금속공예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오늘 발표해 주신 이용진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발표를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신 김창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흥천사 종의 환지본처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마침 시점이 보존 처리가 들어간 이후에 흥천사를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일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 흥천사가 그 신덕강후에 능침 사찰로 창건한 이후 1510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794년 현재 위치로 이제 옮겨서 사찰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 사찰의 유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새로운 절을 세웠다는 게 아니라 원 흥천사의 건립 목적, 사찰의 창건 목적을 계속 개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보존 처리하고 있는 흥천사 종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만 법등을 지금의 흥천사가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래의 그 소장처인 흥천사로 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 보존 처리가 거의 끝나가던 마당이라 이에 대한 그 문화재청과 조계종 그다음에 흥천사 관계자분들께서 그 현명한 협의를 통한다면 현명한 그 협의를 도출해낸다면 그 흥천사로 그 환지본처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종은 흥천사의 법등이 계속 계승되고 있기 때문에 흥천사로 돌아오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이용진 선생님 뭐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환지본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토론자로 우석대학의 주수환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석대학교 주수환입니다. 오늘 그 이렇게 2대1로 막 질문을 하니까 그 굉장히 좀 이용진 선생님께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보통 영화에 보면 주인공은 혼자고 싸우는 상대방은 여러 명인 거 보니까 아마 오늘 이제 그 발표자가 주인공이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토론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그 조선 이 흥천사 종이 조선 종 이후에 조선 왕실 종의 이제 모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 흥천사 종이 실제로 모델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앞서 종이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들도 흥천사 종이랑 대체적으로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흥천사 종이 남아 있는 게 흥천사 종이 가장 이르다 보니까 모본이 됐다고 보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특히 그 앞서의 종들은 그 용문사의 그 상원사 효령대군이
만드셨던 그 종 빼고는 전부 이제 불교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불교 종으로서는 그 상원사 종 말고 다음으로 제일 빠른 종인데 과연 그것이 그런 형태의 구분이 좀 있었을지 없었을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를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까 이제 고려 후기에 유행했던 원나라 종의 영향을 한번 언급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흥천사 종 같은 경우에는 한국 종과 중국 종의 어떤 그 영향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흥천사 종에서 언급하신 그 한국 종이라는 것이 그 고려 시대로부터 쭉 이렇게 내려와서 원나라 영향까지 받은 상태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원나라 영향은 빼고 그냥 원래 통일신라부터 이어왔던 종 양식에 명나라 양식이 덧붙여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지, 그 한국 종을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신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늘 문명대 선생님께서 환치 본처를 강조하신 이야기를 듣고 벌써 마음속에 흥천사 종이 흥천사 어디에 와서 세워져야 될 것인가, 또 종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렇게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꼭 환치 본처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 선생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발표에 앞서서 주 선생님이 대략 이런 질문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따로 뭐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고요. 지금 그냥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흥천사 종의 모본이 흥천사 대종 이전에 있었던 것인지에 관한 것을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머릿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 건국 후에 이제 가장 먼저 만든 종은 그 은종가 종, 그 이후에 도남은, 상원사 범종, 광화문종, 흥천사 범종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흥천사 범종 이전의 종들은 대부분 그 궁궐에 물로에 걸어서 때를 날리는 소위 그 조종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아마 이게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조종 같은 경우에는 그 범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교적 요소라든지 전통적인 그런 요소보다는 오히려 중국적 영향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462년 흥천사 대종 이전에 유사한 양식을 가진 종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용문산 상원사 범종이 그 같은 모습이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도 해봤는데요. 지금 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흥천사 종이 이제 태조의 비인 신덕 왕후의 원체였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1462년을 기점으로 왕실바람 범종의 어떤 표준 양식 시방서 같은 개념으로 이러한 표준적인 그 왕실바람 범종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자료가 그 실물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이제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그와 같은 정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흥천사 종에 나타난 한국종의 양식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1346년에 그 조성된 연복사 종의 영향으로 아마 우리나라 전통 종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통일신라 종을 계승한 그런 양식의 종과 함께 그 원나라 양식의 종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그 전통적인 양식, 그 단용류와 그다음에 상대, 하대, 그다음에 당자와 보살상이 있던 이러한 그 종의 양식에서 굵은 선을 기준으로 그 방향의 틀이 생기는 이런 종으로 큰 변화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흥천사 종 이전에 만들었던 종들은 그런 중국종의 영향, 원나라 또는 명의 영향이 좀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아마 그러한 것들이 조성이 되면서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시각에서 또는 미감으로서는 그러한 종이 뭐 웅대하고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의 미감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흥천사 종을 시작할 때 기존에 있던 통일신라 때부터 있던 우리나라 종의 전통 요소인 연곽과 연례를 이제 적용하면서 한국종과 중국종의 양식이 결합된 이러한 종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없던 뭐 파도문이라든지 여러 보살 입상들도 새롭게 적용하면서 그 정형화된 양식적 표본의 종을 흥천사 종으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발표 흥천사 대종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 이용진 선생님의 발표와 김창균, 주수환 선생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한번 세 분의 노고에 청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역사적인 그 흥천사의 어떤 의미와 그 계승 그리고 그 변천 과정을 순천대학교의 이종수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불교사 연구에 많은 논저를 남기셨고 아마도 이런 흥천사를 비롯한 여러 특정 사찰 문화재에 대해서 또 탁월한 견해를 많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순천대학교 사학과에 있는 이종수라고 합니다. 제 발표문은 자료집 37쪽에 있습니다. 제가 그 한 몇 년 전에 이제 2016년 겨울부터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 무렵부터 이 흥천사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흥천사에 있는 여러 이제 뭐 현판의 글이라든가 또 이제 여러 문헌에 있는 글들을 이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흥천사의 역사 그리고 또 흥천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서들에 대해서 2017년에 나온 책에서 제가 이제 원고를 실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인연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한테 주문하신 것은 아마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흥천사 이제 명의 그런 이제 그 종이 현재 덕수궁에 있고 그 종을 이제 흥천사로 이제 환지본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흥천사로 이제 귀속하는 이제 그런 여러 이제 과정에서 역사적 맥락에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 어떤 그런 논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었다고 이제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흥천사는 원래 앞서도 이제 발표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원래 흥천사가 창건된 것은 이제 정능의 이제 능침사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어떤 이제 왕생 극락을 기원하면서 또 그 묘를 관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사찰이죠. 그런 이제 능침사로 이제 창건이 됐고 그런데 이제 그 흥천사가 이제 궁궐에서 이제 가깝다 보니까 뭐 이제 그래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제 그 국가 사원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하게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태종이 이제 신덕 왕후와의 어떤 그 원한 관계가 좀 있어서 이제 정능을 이제 이건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흥천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능침사의 기능을 이제 그 원래 지금의 아까 이제 조선일보 자리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쪽에 있던 흥천사는 그 능침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대신에 지금의 이 정능 자리로 무덤을 옮기면서 새롭게 신흥사라고 하는 이제 사찰을 만들어서 이제 능침사의 기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세월이 흘러서 연산군 그리고 이제 그 중종대를 거치면서 도성 내에 있던 흥천사는 이제 폐사가 됐고 그쪽 이제 국가 사원으로서의 어떤 흥천사는 폐사가 됐고 여기 이제 정릉 쪽에 있던 이 신흥사가 현재의 자리에 다시 이제 옮겨서 재건되면서 이제 신흥사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불려왔습니다만은 고종대의 이제 원래의 이름이었던 흥천사를 이제 되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왕실에 의해서 흥천사라는 이름을 되찾았기 때문에 이 흥천사는 원래 그 정릉의 능침사로서 도성 내에 창건되었던 그 기능을 그대로 온전히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국가 사원으로서의 그런 기능도 이 흥천사가 이제 개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덕수궁에 있는 그 흥천사는 원래 흥천사의 왕실 발언으로 해서 흥천사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종을 만들어서 헌납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 흥천사의 그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현재 이 흥천사로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인 것이죠. 이제 저는 역사학자로서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것이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종 자체는 원래 이제 불교의 사원의 이제 왕실이 헌납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원이 바로 흥천사였기 때문에 이 종은 불교적인 어떤 신앙을 위한 불교의 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흥천사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어떤 기결로서 이야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 글은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글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2017년에 만든 흥천사라고 하는 그 책에 있던 글을 사실 이제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 다만 오늘의 이 성격에 맞게 조금 주최 측의 어떤 요청도 있었고 이제 조금 이제 보완한 그런 글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쪽부터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8쪽 그 세 번째 줄에서 보시면은요, 흥천사의 역사는 국가 사원이자 정능 원당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국가 사원으로서 흥천사가 조정의 정치적 숭류 억불 방침에 따라 굴곡을 겪었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면, 정능 원당으로서 흥천사는 정능의 운명과 함께 신앙적 공간으로서 면면히 이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창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신덕 왕후 이제 태조 이성계에는 이제 두 명의 부인이 있었죠. 첫째 부인은 이제 신의 왕후 한씨이고,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신덕 왕후 강씨인데, 이 신덕 왕후 강씨가 1396년 8월에 이제 이제 돌아가셨죠. 홍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는 신덕 왕후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제 그 궁궐에서 가까운 도성 안에 그 황화방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불렀던 모양인데, 이제 그쪽에 정릉을 조성하고 흥천사를 창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흥천사 조성기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남겼고요. 이때 이제 해서 1397년 8월에 이제 완성이 됐고, 그 규모가 170여 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상총이라는 인물이 그 감주를 맡으면서 이 공사를 감독을 했던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이 상총은 당시 이제 우리가 흔히 숭늉불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당시 유학자들이 이제 불교에 요구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억불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불교를 탄압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불교 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록 기록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제 당시로서도 이제 고려 시대까지는 이제 결혼 안 한 성녀와 결혼한 성녀로 이제 크게 나뉘어 있었는데, 결혼한 성녀 같은 경우는 불교 수행의 본래의 취지에서 아마 이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결혼한 성녀는 이제 성녀로서 인정하지 않는 조치들을 조선 초에 이제 취해 가게 되는데, 일종의 그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불교의 어떤 개혁, 정화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이제 하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총이라고 하는 스님이 당시 흥천사 감주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불교 정화를 하겠다 이런 이제 상소도 올리고 했고, 그 상소 내용이 현재 실록 기록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흥천사가 완공이 됐고, 이 흥천사에서는 이제 궁궐과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 이제 국가적인 그 행사들이 벌어짐과 더불어서 사리전이 조성이 됩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그런 이제 사리전이 완성이 됐고요. 근데 이제 사리전의 구조는 건축학적으로 이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3층 내지 5층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 사리전이 현재 남아 있었다면은 그야말로 세계 문화유산이 됐겠지만 아쉽게도 당시 그 구조가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리전에는 이제 그런 어떤 사리를 모셨느냐 이제 그런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간략하게 뒤에 정리해놨습니다만은 아마 그 통도사에 있던 사리를 옮겨와서 모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조가 흥천사를 조계종의 본사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선종을 대표하는 조계종에서 가장 중요한 사찰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종대의 이제 정능이 이건되고 나서 흥천사는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대로 있으면서 국가 사원으로서 선종의 이제 그 도회소로서 이제 그 선종의 이제 대표 가장 중심적인 사찰로 그렇게 이제 면이 이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흥천사 경내에 이제 사리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사리 신앙과 관련한 그런 이제 중요한 사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흥천사 경내에 이제 그 환조로 추정되는 그 이제 태조의 부친인 이자춘의 진영을 모신 개성전도 그 이 흥천사에 있었던 것을 이제 기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흥천사가 이제 그 조선 이제 전기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과 이제 중종 그 초까지는 그래도 이 도성 내에 있었지만 결국 이제 그 불이 나서 다 이제 무너지고 그 기능들이 이제 다 이관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런 내용들이 41쪽 흥천사의 흥패와 이건 이쪽에 있습니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이승계가 성하한 후 정능이 도성 밖으로 이장됨에 따라 흥천사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신의 왕후 한시 소생의 자식들을 제쳐두고 자신의 아들인 방석을 왕위에 안치려 했던 신덕 왕후 강씨에 대한 원한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부왕 이승계가 성하자 곧바로 신덕 왕후를 후궁으로 강등하고 정능을 도성 밖 사흘 한 기석으로 옮겨 매장하라고 명하였습니다. 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종은 묘의 봉분을 완전히 깎아 무덤의 흔적을 남기지 말도록 했습니다. 정릉에서 나온 목재는 외국 사신을 접대하던 태평관 건물 수리에 사용하도록 했고 병풍석과 난간석 그리고 정자각의 성물들은 1410년 홍수로 무너진 청계천의 광통교를 보수할 때 사용하게 하여 온 백성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능이 이장됨에 따라 흥천사 여러 기능 중에 신덕 왕후의 명복을 빌던 능침 원당의 역할은 정능 옆에 새로 조성된 사찰로 옮겨가고 그 외의 조계종 본사로서의 기능은 유지되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소실됐는데요. 조선 전기 황화방의 흥천사, 즉 이제 도성 내에 있던 그 흥천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43쪽입니다. 흥천사는 선종 18개 사찰. 이때 이제 선종 18개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공인한 그런 이제 그 사찰인데요. 여기서의 선쟁 도회소로 지정이 되어서 성록사에서 관장하던 선종 관련 업무들을 대신하였습니다. 이제 교종은 당시 연희방에 있던 흥덕사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했습니다. 흥천사에서는 창건 이후 역대 왕과 왕비를 위해 명복을 비는 기신제, 가뭄의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 왕의 생일을 축복하는 탄일 축수제 등 국가와 왕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많은 불사들이 설행되었습니다. 1433년에는 태조와 신의 왕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문소전에 부속된 법당을 없애면서 그곳에 있던 불상과 물품들을 흥천사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또 이제 많은 외국 사신들이 오면은 흥천사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에는 흥천사 사리전 중수를 둘러싸고 왕실과 유신들이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세종이 사리전을
이제 명하게 됐고 그 명과 관련해서 이제 권선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권문이 43쪽 그 아래쪽에 일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흥천사 중수가 끝난 이후 왕실에서 주관하는 기우제 및 구병 의례와 보공제 등이 설행되었으며 1458년에는 해인사에서 인출한 대장경 세질이 흥천사에 봉안되기도 했습니다. 1461년에는 사리가 스스로 쪼개져 늘어나는 사리 분신을 기념하여 세조와 세조비인 자성왕비가 함께 동종을 주종했는데 이제 완성은 1462년에 되죠. 이 종이 현재 덕수궁에 소장되어 있는 그 종입니다. 성종대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흥천사 중수가 있었습니다. 1480년에는 흥덕사 중수에 이어서 흥천사 중수가 진행이 되었고 또 1491년에도 중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유신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성종은 선대 임금이 창건하고 수리한 곳이라면서 계속 이제 중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04년 연산군 10년에 흥천사에 화재가 일어나서 사리전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이제 소실이 되었고요. 1510년에는 사리전마저 이제 불이 나서 소실되면서 지금 이제 옛날에 그 도성 안에 있던 그 흥천사는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이 정릉이 있는 이쪽에 있던 이 흥천사 원래 저기 신흥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 신흥사는 원래 이 자리는 아니고 이제 좀 가까운 어디였을 텐데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후에 다시 이제 이쪽 지금의 이 자리로 옮겨서 이제 이건을 하게 됐는데 보통 이제 여기를 사흘한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서 사흘한 흥천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릉이 있는 이 지역을 이제 사흘한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흘한 정릉은 신덕왕후 강씨가 후궁으로 강등된 후 조성되었으므로 초기에는 아마 후궁의 원이라고 불렸을 겁니다. 무슨 원 이렇게 이제 되었을 텐데요. 나중에 이제 1669년 송시열 등 이제 조선 후기 1669년 송시열 등의 건의에 따라서 신덕왕후 강씨가 왕후로 복위 되면서 다시 정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선 후기가 되면 불교계의 사찰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집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스님들의 어떤 신분이 양반 수준을 이제 유지를 그래도 했다면은 이제 고려 시대에는 이제 일반 관리들보다도 이제 더 신분의 직급이 좀 더 높은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조선 전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스님들의 신분은 비교적 이제 양반들이 누리는 그 정도의 신분적 위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령 군대를 가지 않는다든지 또 이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유지가 됐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스님들도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군대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하면서 양인과 같은 그런 이제 신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대동법이 이제 실시가 되면서 전국 사찰들이 이제 그 공물을 국가에 납부하는 그런 이제 여러 일에 시달리는데 이제 특히 종이 만드는 데 이제 많은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찰들이 이제 산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종이 만드는 종이 생산 공장이라 그럴까요? 이제 사찰이 종이 생산 공장이 되면서 스님들이 이제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전국 사찰이 여러 가지로 먹고 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면서 흥천사 역시도 그런 여파를 받았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흥천사가 당신 이제 신흥사겠지만 흥천사가 여러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46쪽으로 넘어와서요. 1790년대에 이르러서 흥천사 스님들이 다시 중건할 계획을 세우고 예조에 보고하고 전국의 권선문을 돌려서 이 흥천사 당시 신흥사를 새롭게 이제 중건하게 됩니다. 46쪽 밑에 보시면은 흥천사 성녀, 성민, 치감, 경신 등은
은석사의 제목을 시주받아서 사찰을 중건하고자 했지만 제사에 쓰일 두부를 만들던 인근의 조포사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중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19세기 들어서 이 흥천사를 새롭게 또 중건하게 되는데 47쪽 이제 현재 흥천사에 남아 있는 문화재 중에 1832년에 조성한 괴불이 있는데 이 괴불에 이제 시주자로 이제 김조순 이제 영안부원군 김조순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공주들의 이제 그 이름들 상궁 등의 이름들이 이제 올라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이제 불화를 제작하고 또 왕실의 어떤 원당으로서 그런 기능들을 되찾았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1846년에는 구봉계장이라는 스님이 칠성각을 건립한 이후에 이제 충리지소, 즉 이제 왕실의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이제 사찰로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왕실과의 많은 이제 그 인연들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1865년에는 운행궁에서 발원하여 전국에서 모연하고 처균과 찬규 스님이 관장해서 이제 지금 대방이죠. H자로 된 이런 이제 그 대방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대방은 이제 스님이 거주하며 기도하는 건물로서 찬규 스님이 주관하였고 당시 영호남의 장인들을 모아서 수개월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시주기에는 흥선대원군과 부대부인의 이름이 올라 있고 부대부인인가요? 이름이 올라 있고 이때 신흥사가 흥천사로 이제 개칭이 완전히 이제 됩니다. 그래서 당시 흥선대원군이 쓴 흥천사라고 쓴 현판 글씨가 지금도 대방에 걸려 있죠. 이제 이로써 이제 신흥사라고 불려오던 그 이름이 이제 흥천사라고 하는 그 본래 이름을 되찾게 되고 또 원래의 그 기능들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건대 사흘한의 흥천사는 대동법의 영향으로 한때 침체기를 겪었지만 1790년대 중창한 이후 처음 흥천사를 건립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정릉의 능침사로서 왕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문화재가 왕실의 시주를 받아 정각과 불상, 불화에 대한 중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정릉 원당으로서의 흥천사 전통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의 흥천사 이 부분은 이제 이 흥천사 회주 스님이신 금곡 정념 스님과 이제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한 것을 간단하게 적은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원래 여기가 이제 그 종단 그 분규 뭐 정화 과정에 1950년대 그런 정화 과정에 이제 한가운데 있었던 사찰이기도 하죠. 원래 이제 결혼한 스님들 그러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 80% 정도가 우리나라 스님들이 한 80% 정도가 이제 결혼을 한 그런 이제 대처성이었는데 이 흥천사에도 이제 대처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 대처성들을 내보내고 이제 비구 스님의 사찰 조계종의 사찰로 이제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신 분이 금곡 정념 스님이시고 그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 결론 부분만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득 왕후 강씨가 후궁으로 강등되어 사흘란으로 이장되면서 그 옆에 새로 조성된 흥천사는 원당으로서 명맥을 이어오다가 황하방의 흥천사가 폐사되자 다시 하나의 흥천사로 통합되어 그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1669년 신득 왕후 강씨가 왕후로 복위되어 왕후릉으로서 정릉이 새로 조성되면서 흥천사도 지금의 자리에 새로 건축되었습니다. 흥천사는 정릉 원당으로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했으나 전국적으로 실시된 대동법의 영향으로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에 다시 중건되어 19세기부터 왕실 원당으로서 대방이 건축되고 불화가 조성되었으며 흥선대원군으로부터 편액을 하사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국가사원과 능침 원당으로서의 기능과 법맥이 완전하게 통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황하방에서 창건된 흥천사의 전통이 사흘란의 흥천사로 계승되어 흥망성쇠를 겪으며 근대까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외색 불교의 영향으로 결혼한 승려들이 흥천사에 머물렀고 해방 이후 2010년까지 비구성과 대처성이 사찰 경영권을 두고 대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흥천사회주 정념 스님의 발언으로 주요 정각들을 잘 보존하며 오늘의 흥천사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아까 성공 스님이나 문민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지 본처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지당한 그런 결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종수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국대학의 고영섭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의 재직하는 고영섭입니다. 오늘 이 환지본처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사위성으로 이렇게 기원정상에 계시다가 걸식하러 가신 이후에 걸식을 받아서 오셔가지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셔서 이제 밥을 드시는 거기로부터 유래한 이 환지본처가 요새 일본으로 반출된 뭐 오대산 사고 또 실록 같은 것들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과정에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의미로 굉장히 본래 자리 우리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의미가 메아리가 크게 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학술대에 또 이름을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종수 쌤 발표의 이제 좀 핵심은 역시 이 대종의 환지본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장음도 하고 또 배경도 설명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논문은 뭐 우리 발표 들은 것처럼 크게 황하방의 흥천사하고 사흘한 즉 사리의 흥천사 또 근현대 어떤 의미 통합 흥천사 이 세 가지로 이제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사원으로서 황하방 지금 뭐 조선일보사 내지는 그 덕수초등학교 근처에 있던 그 황하방에 있던 국가 사원으로서의 흥천사가 태종에 의해서 이제 이 절이 옮겨지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사흘한 살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정릉 원당인데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보면 정릉이 있고 그 옆에 봉국사라는 절이 있지 않습니까? 봉국사하고 정릉의 그 담자락 거의 하나 그 바로 옆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흘한으로 옮겼던 그 정릉 원당 그때가 뭐 신흥사였다고 보입니다만은 그 신흥사로 옮긴 그 이제 그 당시에 옮긴 정릉이 후국능행으로 이제 강등이 되었다가 송시열에 의해서 이제 다시 왕우릉으로 바뀌는 과정이 이제 발표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정릉에 가면 봉국사라는 절에서도 사실 봉국사는 조선 초의 무학 자초 대사에 의해서 개사된 약사사라는 절인데 지금 거기에 기록도 조금 이제 저기 중첩이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당시에 그 봉국사 옆에 바로 있던 그 우리 신덕왕후의 황폐화된 묘소를 능묘로 복원하면서 봉국사도 왕실의 원찰로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나라를 받든다는 의미에서 봉국사로 사명을 바꿉니다. 원래 약사사 절이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원래 이제 그 정릉으로 옮긴 그 옆에 함치정터에 있던 신흥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신흥암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정릉이 그 삭격을 좀 더 그 원격을 그러니까 왕우릉으로 바꾸면서 이게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신흥사가 좀 너무 그 능과 가까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옮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로 옮긴 거로 보이는데, 근데 거기가 지금 정릉하고 함치정 그 자리하고 그 옆에 있는 봉국사하고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담하나 가까이에 아마 봉국사에서는 자신들의 사찰의 그 의미를 이 정릉과 연결시켜서 이전의 약사사란 절 이름을 봉국사로 바꾸면서 원찰
그러니까 정릉을 두고 지금 두 개의 원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함치정토로 옮긴 신흥사라고 하는 그 절과 봉국사와의 관계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래서 그 왕우릉으로 다시 이제 그 옮겨가면서, 그러니까 원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능으로 되면서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조금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신흥사의 원래 자리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얼핏 했는데, 정릉이 아니고 이제 정원에서 정릉으로 이제 그 능격이 올라가면서 그 자리에 있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신흥사가 봉국사와 조금 이렇게 어떤 시기 한시적으로 봉국사 쪽에서 좀 이렇게 관리를 했거나 또는 관계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요. 그 신흥사가 이제 옮겨오는 과정에서 좀 더 양지발은 이쪽으로 현재 자리로 옮겨왔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조금 하고 싶은 게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 짧게 하나만 하나 더 하라고 하셨는데, 연희방에 있던 흥덕사가 지금 이제 제가 보성을 나왔습니다만은 그 요 해화동에 있던 보성 자리를 보면 이제 우암송시열 집터가 천연바위가 있고요. 그 옆이 바로 흥덕사 집터가 있습니다. 그 지금도 지표석이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가 조선 말에 명성왕후가 늘 찾았다는 진성군인가요? 그 무당이라고 하는 요 분이 이제 찾아 머문 곳이 바로 북관묘였거든요. 동관묘가 동묘고 북관묘가 바로 그 자리인데, 그 북관묘 자리가 아마 흥덕사로 바뀌었던 게 아니라 흥덕사가 북관묘 자리로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 흥천사하고 흥덕사가 바로 옆이잖아요. 이후에 조선 중기 이후로 가면 이제 우리가 선종도에서 교정 수사찰 이 부분이 이제 광릉 봉선사하고 강남 봉원사로 바뀌는데, 그렇게 바뀔 때 이제 봉선사 봉원사라고 하는 이 절의 사명도 그렇지만 흥천사 흥덕사라고 하는 사명도 이제 흥과 봉이라는 의미가 다 통하고, 옆에 봉국사라고 하는 절 사명도 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연계 속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 2개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그 봉국사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제가 처음 이 글을 쓸 때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제가 분명하게 해결을 못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흥천사의 이제 역사를 이제 그 간략하게 정리하는 그런 이제 책에 들어가는 글이어서 고민으로 그냥 이제 남겨두고, 제가 이제 거기에는 이제 반영을 못했고, 이번에 이제 발표할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그 책에 실었던 글을 살짝만 고쳐서 제가 이제 발표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답을 찾기는 사실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문헌상에 분명하게 뭐가 나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게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는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어떤 능이 있으면 이 능 근처에는 이제 조포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딱 한 사찰만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이제 사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이제 여기 앞서서 이제 이 책에 이 글에서도 제가 이제 그 은석사와 흥천사의 어떤 갈등 관계도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종의 그런 사찰 중에 이제 한 곳이었을 가능성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이제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성 내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도성 내에 사찰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대략 한 20여 개 정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도성에 있던 사찰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다 이제 폐사가 되는 것은 이제 연산군대, 중중대를 거치면서 이제 다 폐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도성 내 사찰을 그렇게 많이 세웠다는 것은 어떤 억불로서 이야기되기는 이제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수용을 했었는데, 점차 이제 어떤 유생들의 어떤 그 유교적 이념의 국가 건설과 관련해서 이제
불교 저기 사찰을 도성 내에서 이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계속 이제 도성 밖으로 이렇게 이제 밀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흥천사, 흥덕사 이렇게 이제 흥자를 붙였고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지금의 강남에 있는 봉은사 그다음에 광릉 쪽에 있는 이제 봉선사를 선종과 이제 명종대에 그 선종과 교종의 주 사찰로 이렇게 삼게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앞에서는 흥자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뒤에서는 이제 봉자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고려 시대 때 보면은 이제 그 봉은사라고 하는 사찰이 개성 쪽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자를 쓸 때는 왕실을 받든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쓸 때 이 봉자를 쓰면서 이제 사찰명을 삼았던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이제 근데 이 흥천사, 흥덕사를 할 때 왜 흥자를 썼는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그때도 이제 어떤 그 뭐 조선 어떤 건국하면서 하나의 어떤 그 도성 내에 이제 세웠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방침 속에서 이제 세웠을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유교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이 좀 더 포함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매한 그런 답변을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토론자로 동명대학교 전 교수이신 문무왕 박사님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앞에서 질문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전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 부분을 저 논문을 쓴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연희방도 써봤었고 다 써봤었는데 제가 질문할 거는 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종수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거는 지금 흥천사가 원흥천사의 일종의 사격이라든가 아니 원찰로서의 성격을 다 흥선대원군 때 가져왔다라고 하고 대방을 조성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왜 대종을 그때 일로 이전하지 않았을까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종을 갖다가 대방을 세울 정도면은 그리고 흥천사라는 사명을 다시 붙였을 정도면 종이 그때쯤 넘어와서도 되는데 왜 넘어오지 않았을까가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앞에 것도 저도 질문하려고 해봤더니 지금 먼저 하셔가지고 내놓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생각을 사실 안 해봤는데 지금부터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기 덕수궁에 있는 그 제가 이제 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던 그 이제 언제부터 덕수궁에 있었고 그 이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 내력을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만 이제 우선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흥선대원군 그 시절에 고종대의 이 그 종의 어떤 존재라든지 이게 이제 흥천사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할 만큼의 어떤 결을이 있었는지 또는 그게 관리가 이제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우선 그 부분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저기 이 흥천사에서 이 종을 받을 거라고 저는 이제 뭐 봅니다만은 반을 받든 못 받든 그거는 그 종이 어떤 그 경로를 거쳐서 계속 그 저기 현재 덕수궁에 그렇게 이제 됐는지 혹시 여기 아시는 분이 있지 않나요? 대신해서 좀 그 부분을 좀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은 그게 먼저 밝혀져야 그 다음에 그 제가 어떤 그 다음에 어떤 평가를 하든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 흥천사가 폐사된 이후에 그쪽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됐는지 건물들이 어떻게 들어섰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맥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것도 나중에 심포지움을 한번 더 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 뭐 지금까지 흥천사의 역사 그 계승 이종수 선생님의 발표와
고영섭 문무환 선생님의 토론이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느덧 두 분의 발표 그리고 네 분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의 총평을 위해서 심포지움을 주관하신 한국사연구소의 문명대 선생님을 모시고 총평 및 폐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덕수궁에 왜 있었느냐 하면요, 그건 뭐 지금 다 밝혀져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거기 있다가 경복궁으로 옮겨져 가지고 경복궁 저거로 치는 걸로 종 치는 걸로 되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창덕궁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왜 옮겼느냐? 이완가 박물관이 창덕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완가 박물관으로 일제 시대에 그것을 종을 박물관에 전시를 했습니다. 이 이완가 박물관이 다시 또 덕수궁으로 왔어요. 또 덕수궁으로 오니까 덕수궁에 보면은 회랑에 이래 쭉 있는데 거기에 모신 여러 가지 유물들이 쭉 있습니다. 그때 그 유물들이 이완가 박물관에서 전시했던 전시품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완가 박물관에서 그것을 종을 전시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덕수궁에 있었는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연산군 때 보면은 이 경성 이 시내에 있던 모든 절들이 연산군도 초기에는 자기 할머니의 저걸 받아서 마음대로 못했습니다만 연산군이 문정왕후를 저하고 한 후에는 대개 그때가 한 1507년쯤이 됩니다. 연산군 한 6년 7년 그때쯤부터 연산군이 마음대로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각사도 없애고 흥덕사도 없애고 완전히 폐사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흥천사는 폐사를 마음대로 못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태조가 만든 원찰이거든요. 마음대로 이게 손을 못 대니까 어떻게 했느냐, 불을 놔버립니다. 처음에 한번 불을 놨는 것이 1504년에 불을 냈습니다. 그 유생들이 불을 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아마 사주에서 연산군의 사주에서 그렇게 됐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1510년에 불을 완전히 해가지고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깡그리 하나도 건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종은 어떻게 안 탔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폐사가 돼버립니다. 시키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폐사돼 버렸습니다. 다른 절은 다 왕이 직접 폐사를 시켰는데 이 흥천사는 왕이 직접 폐사는 못 시키고 자동 폐사를 시켰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료들에 의하면은 아마도 왕이 직접 사주를 해서 자동 폐사를 시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은 흥천사의 역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서울 시내에 있던 절들이 그 성보들이 있습니다. 불상이라든가 불화라든가 이런 성보들은 어떻게 했느냐? 대개 보면 여러 가지 문헌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도성 밖에 있는 당시의 세력가들이나 여러 가지 왕실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찰들이 있는데 그 사찰들에 다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주변 사찰에서 도성박 주변 사찰에서 발견되는 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 흥천사도 1504년부터는 기능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그 불상이라든가 불화라든가 이런 그선 그 우리 성보들은 대개 이 신흥사 즉 흥천사로 옮겼는 것들이 꽤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42수 관음상이라든가 이 그 상들은 그때 옮겼던 상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으로 이 신흥사 원 흥천사의 불상이라든가 이런 상들도 발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없으리라고 보장 못해요. 요즘 근래에 여러 그 불상들이 그 복장유물 복장품들의 그 발견에 의해서 그 차츰차츰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그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그 발표하신 두 분 선생님과 또 토론한 네 분 선생님과 사회자 두 분 선생님 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흥천사 주지선님과 해주선님의 원력에 의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만은 금년 초부터 작년 연말에도 내가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흥천사 대종이 빨리 흥천사로 환수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를 작년에도 학술대회 때 이렇게 공론화를 시킨 적도 있고 2019년에도 한번 세미나 때 한번 말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공론화가 되었습니다만은 금년 초부터 아마도 이 흥천사 종이 수리가 다 끝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했고 또 흥천사 주지스님과 해주스님도 관심이 지대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게 좀 접촉을 하고 있고 상당히 근접한 그런 것도 있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문화재청장도 새로운 문화재청장도 불교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은 그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지 본차하는 문제도 많이 진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흥천사 대종 환지 본차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마 깊이 느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그렇게 환지 본처되도록 여러분들이 어물의 양으로 많이 힘써 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고 특히 불교 언론계 쪽에서 많이 참석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서 하루빨리 흥천사 대종이 이곳 흥천사로 환수될 수 있도록 환지 본처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또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흥천사 대종 환지본처 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무사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